경영학을 알아보는 시간, 개인 재무 관리 두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현금 흐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퇴직연금 매칭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일반 기업에서 퇴직연금을 이제 직장인들에게 제공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특히 이제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직금과 유사한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미국은 직원들을 고용할 때 이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 회사에 지원을 해라. 우리 회사는 당신이 월급을 받은 다음에 당신이 1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금액을 퇴직연금 계좌로 투자를 할 때 우리 회사는 그 금액을 100% 매칭하겠다. 이런 조건을 거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드리면요. 근로자가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얼마를 401k라는 퇴직연금 계좌에 넣을지 본인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나 10만 원 퇴직연금 계좌로 넣을래. 그럼 나 10만 원, 회사 10만 원 해가지고 20만 원이 퇴직연금 계좌로 들어갈 거고요. 나 100만 원 퇴직연금 계좌로 넣을래. 그럼 나 100만 원, 회사 100만 원 해가지고 200만 원이 퇴직연금 계좌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의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는 얼마의 금액을 선택하든지 간에 일단 수익률은 100%예요. 그렇죠? 원금만큼 얹혀주니까. 자, 이런 상황이라면 얼마 저축하시겠습니까? 네, 아마 대부분 100만 원이라고 할 겁니다. 아니, 왜 원금을 100% 얹혀주니까. 요즘 만약에 은행에서요, 한 7%만 예금금리 준다고 해도 줄 설걸요? 그래서 미국의 근로자들 중에서 만약 이런 제도가 있다면 그냥 맥시멈 저축하는 사람이 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일 거라고요. 그런데 통계를 보게 되면요. 약간 좀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회사 부담금을 전액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자기 부담금을 내는 사람은요. 5분의 1밖에 안 돼요.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 부담금은 말 그대로 거저 얻는 돈이잖아요. 근데 80%에 해당되는 사람이 해마다 수천 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지?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행동경제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왜 근로자들이 이렇게 비합리적인 행동을 할까? 어떻게 하면 근로자들이 많이 평소에 저축을 해가지고 많은 퇴직금을 모아서 나가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죠. 이러한 연구들을 특히나 이제 미국이나 영국에서 행동경제학자들이 퇴직연금 연구를 많이 해놨는데요. 근데 그 연구 결과들을 보면 놀랄 정도로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월급 받았을 때 하는 행동 자체가 꾸준히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첫 월급 받았습니다. 뭐 해야죠? 써야죠. 나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옷도 사고 부모님 선물도 사드리고 친구들 데려다 놓고 한턱 쏘기도 하고 저축 언제부터 하면 돼요? 네, 다음 달부터 하면 돼요. 그런데 또 다음 달이 됐습니다. 그럼 저축 언제부터 하면 될까요? 또 다음 달부터 하면 되죠. 이런 것들이 쌓여가다 보면 내가 저축을 해야 된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먹어 버린다라는 거죠. 그 자체가 습관이 돼 버립니다. 그런데 첫 달부터 월급 받은 첫 달부터 아니 나 100만 원 투자하면 회사가 100만 원 준다는데 첫 달부터 100만 원 저축하는 게 나한테 유리한 거 아니야? 첫 달부터 저축해 버린 사람들은요. 이게 습관이니까 계속 100만 원씩 저축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그 투자 금액을 줄이는 것도 싫어요. 왜 손해 보는 것 같아 가지고. 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벌어지느냐? 처음에는요. 자, 10만 원, 100만 원. 그러면 회사 부담금까지 하게 되면 첫 달에 20만 원, 200만 원 시작을 하죠. 근데 이게 20년간 쌓였다라고 가정해 볼까요? 매달 20만 원씩 20년간 투자한 사람들은 원금 4,800만 원에 한 1억 정도의 돈을 모아 나갈 텐데 수익이 좀 나서. 근데 만약에 매월 200만 원씩 저축했다. 그러면 원금 4억 8천만 원에 10억 정도의 퇴직금을 모아서 나가겠죠. 처음에는 20만 원 대 200만 원이지만 나중에는 1억 대 10억으로 바뀌어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더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공적연금인데요. 뭐 저도 국민연금 대상자이긴 하지만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들은요. 평균적으로 103만 원의 연금을 수령을 합니다. 공무원들은요. 평균적으로 268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거든요. 평균이 이거니까 뭐 300만 원 훌쩍 넘게 받으신 분들도 많이 있죠. 뭐 이런 걸 보면 좀 부럽기도 하고 그런데 이러한
단순히 받는 금액만 보면요. 국민연금 대상자 입장에서는 열이 확 받을 수가 있어요. 아니 공무원들 너무 연금 많이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공무원들이 연금을 많이 받는 이유가 뭘까? 평소에 더 많은 연금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10만 원 연금보험료 내는 사람보다 20만 원 연금보험료 더 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연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적연금의 연금보험료는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 가입자의 기준소득 월액 곱하기 연금보험료율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기준소득 월액이 높거나 연금 요율이 높은 사람이 평소에 많은 연금보험료를 내서 나중에 많은 연금을 받겠죠. 그럼 국민연금 대상자들은요. 기준소득 월액이 미니멈 39만 원에서 맥시멈 617만 원입니다. 보험료율 9%예요. 그래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나 4.5%, 회사 4.5% 이렇게 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연금 대상자들 중에서 실제 2024년부터 2025년 사이 이 구간 동안에 가장 맥시멈 내시는 분들은요. 617 곱하기 9% 한 달에 55만 원 정도 됩니다. 국민연금 대상자들 중에서 가장 보험료를 많이 내는 사람이 한 달에 55만 원 내는구나. 그런데 공무원연금 대상자들의 기준소득 월액 평균이 552만 원이에요. 보험료율 18%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평균적으로 얼마를 내고 있느냐? 100만 원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대상자들이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55만 원을 낼 때 공무원들은 평균적으로 100만 원 낸다고요. 이런 게 장기간 쌓이다 보니까 연금액이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인 분들도 강의하러 가고 선생님도 강의하러 가고 공무원도 강의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공적연금 보험료로 얼마 내고 있는지 알까요? 다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원천징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가 원천징수 되는 건 약간 세금 같아가지고 잘 안 봐요. 이분들은 뭐에 관심이 많아요? 그냥 내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에만 관심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봤을 때 약간은 강제적으로 공적연금을 많이 내게 만든 사람이 결국은 이제 평소에 저축을 많이 해서 나중에 많은 연금을 받는다. 이걸 좀 기억해야 되겠죠. 실제 이제 제가 이거는 29년 차 된 선생님이셨어요. 네,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저랑 이제 어쩌다 자문을 하게 됐는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교수님 저 너무 서운해요. 그러세요. 뭐가 서운하십니까? 제가 그래도 선생님 생활 거의 30년 했는데 월급이 너무 작아요. 33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저 선생님들 많이 만나뵀는데 그보다 많이 받으시던데요? 그랬더니 자기 말이 맞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급여 총액은 577만 원이었습니다. 이 급여 명세서예요. 그런데 이제 세금이 88만 원 정도 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건강보험료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25만 원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급여에서 세금 빼고 건강보험료 이렇게 빼게 되면 한 470만 원이 찍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뭐가 빠져나가고 있었냐? 교원 공제로 60만 원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거 뭐 하는 거죠? 공제 저축에 저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사학연금 대상자인데 자기가 내고 있는 사학연금 보험료만 57만 5천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공적인 보험료로만 얼마 내고 있느냐? 나 50만 5천 원, 학교랑 정부가 50만 5천 원, 거의 115만 원씩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월급이 적다라고 투덜투덜 대고 있지만 알고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를 저축하고 있어요? 120만 원을 약간 강제적으로 저축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쌓여가니까 나중에 그만한 연금, 그만한 일시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 활동기의 저축, 현금흐름 관리라고 하는 것은 좀 단순해야 된다. 월급 날에 저축할 수 있는 돈을 정해놓고 급여 날에 자동이체를 걸어버리는 아주 단순한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득 활동기의 재무 설계는요. 이렇게 매월 고정 저축 시스템에서 시작된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비상예비자금 만들자 이거죠. 자, 비상예비자금 얼마 만들자고요? 그렇죠. 월 생활비의 한 3배 정도는 일단 만들어 놓자 그랬죠. 그리고 이제 월급을 받는데 월급 받기 전에 일단 원천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뭐 국민연금, 기여금 같은 거 빠져나가고요. 공제 가입이 가능하신 분들은 이제 공제 같은 것들도 원천 징수돼서 일단 빠져나갈 겁니다. 그리고 월급에서요. 일단은 이 원천 징수된 걸 제외하고 내 통장에 내 입출금 계좌에 월급이 들어오죠. 그러면 월급날에 뭐 하자고요? 월급날에 먼저 저축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걸어버리자. 뭐 청약 종합저축, 뭐 일반 저축,
펀드 상품, 연금 계좌. 그래서 일단 먼저 저축을 쫙 해버린 다음에 그리고요. 지출을 할 때는요. 고정 지출은 신용카드를 쓰더라도 변동 지출은 체크카드를 쓰는 이걸 좀 지켜주시면 좋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이건 이제 지출할 때 뇌 구조가 좀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런 건데 고정 지출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일반적인 공과금이라든가 보험료라든가 뭐 필수 식비, 필수 교통비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이야 뭐 어차피 나가는 돈이니까 신용카드 사용해서 뭐 혜택을 받는 건 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변동 지출, 약간 유두리가 있는 거죠. 뭐 여갑이라든가 용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한 달 예산 하에서 지출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쓰는 게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지출할 때에 사실은 이제 성향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옷을 사러 갔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멋진 옷, 예쁜 옷을 봤습니다. 그 옷을 봤을 때 행동경제학자들이 이렇게 뇌를 MRI로 찍어보는 거예요. 옷을 딱 보는 순간 뇌를 MRI를 찍잖아요. 그러면 쾌락을 담당하는 족제불이 막 들어옵니다. 너무 좋아 이거예요. 근데 옷 본 다음에 뭐 보죠? 가격표 싹 보죠. 가격표를 보면 쾌락 쪽에 있다가 애매한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거 애매한데? 그 다음에 그 결제하죠. 결제하면 어떻게 되느냐? 매우 재밌게 돼요. 고통을 담당하는 종체에 불이 들어옵니다. 심지어 뇌가 칼에 베이는 정도의 고통을 느껴요. 엄청나게 고통이 심하죠. 그러니까 지출이라고 하는 의사결정은요. 어떤 걸 사서 기분이 좋은데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 그러니까 쾌락과 고통의 요소가 다 있습니다. 이걸 버무려 가지고 조금 더 가성비가 좋은 쪽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신용카드는 뭘 줄여준다? 예, 지출에 대한 고통을 현저하게 줄여주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마케터들이 알아버린 거예요. 고통을 더 줄여주면 더 지출을 많이 하겠지. 그래서 신용카드에 어떤 기능을 줬습니까? 할부 기능, 무이자 할부 기능.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더 못 느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과소비를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특정 연구 결과를 보면 실제 신용카드로 지출하는 사람이 일반적인 현금이나 체크카드로 지출하는 것보다 지출 성향이 23%가 더 높다. 이런 결과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무슨 페이 이런 거 많이 쓰시죠. 지역 카페 말고. 그렇죠? 뭐 네이버 페이, 애플 페이 뭐 이런 거, 삼성 페이 이런 거요. 이런 걸 학술용어로 비접촉 결제라는 표현을 좀 쓰는데요. 근데 저번에 이제 연구 결과들을 보니까 무슨 페이를 쓰는 사람이 일반적인 신용카드 쓰는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쓰더라고요. 논문을 보니까. 그리고 심지어 결제한 다음에 조금만 시간이 지나더라도 얼마 결제했는지 금액을 기억 못 합니다. 저 그 논문 보고 엄청 찔렸었거든요. 아, 완전 내 얘기인데? 근데 기술이 발전됐는데 어떻게 안 쓰겠습니까? 다만 그걸 쓰더라도 조금 의식적으로 쓸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은 좀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비정기 수입에 대한 원칙을 딱 세워놓게 되면 기본적으로 현금 흐름 관리가 끝나는데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거나 뭐 지금도 뭐 다니시는 분 계실 거고 아니면 이렇게 하게 되면은 보너스 같은 걸 받죠. 뭐 상여금 받고 그런 보너스를 받았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네, 쓰는데 언제부터 쓰느냐? 심지어 보너스 받기 한 달 전부터 돈을 쓰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땡겨 쓰는 거죠. 다음 달에 들어오니까 땡겨 쓰자 이렇게 됩니다. 그게 이상이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런 걸 이제 심적 회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정규 계정이 있고 비정규 계정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래서 정기적으로 들어온 돈이나 노력이 많이 들어갔다라고 여겨지는 돈들은 좀 의미 있게 쓰려고 하는데 비정기적으로 들어온 돈은 꽁돈 개념이 강해가지고 쉽게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100만 원 벌었어요. 그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의미 있게 쓰려고 하겠죠. 그런데 내가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100만 원 받았어요. 그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쉽게 과소비를 해버릴 수가 있겠죠. 바로 다 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이라는 가치는 같지만 어떻게 형성했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가치를 다르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비정기 수입에 대해서는요. 한 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보너스 받으면 쓰세요. 쓰시는데 언제부터 쓰느냐? 보너스 받고 2주 후부터 쓴다. 이거 정말 괜찮은 방법입니다. 얼마 있다 쓰고 2주만 있다 쓰면 돼요. 그러니까 2주간만 예금해 놨다가 2주 후부터 쓰게 되면요. 보너스가 예금되어 있는 그 2주 동안 꽁돈 개념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계획에 맞춰서 의미 있게 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개인 재무 설계 관점에서 이 주거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인구가 줄어들고 있죠. 2024년 기준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20만 명대고 돌아가시는 분은 거의 40만 명 육박하니까 이민을 받지 않으면 이제 인구가 계속 줄어들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령화가 되고 있죠.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뭐 20년 전만 하더라도요. 학술적으로도 집값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아,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을 해서 은퇴를 하게 되면 본인 노후 자금이 부족하니까 집을 팔 거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노후 자금으로 쓸 거다. 그리고 아무래도 고령화가 되면 주택 수요가 줄어들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오히려요.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도심 지역의 집값이 상승하는 이런 이제 경향성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고령화가 되면 집값이 오를까? 도심 지역 집값이 오를까? 일본만 하더라도요. 일본이 이제 뭐 잃어버린 30년 이래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을 것 같은데 일본의 도쿄 있죠. 뭐 5년간 이렇게 보게 되면 집값이 60% 오르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근데 집값이 다 오르냐? 그게 아니고 오르는 데는 정해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떨어지고. 집값이 오른 데가 어디냐면요. 대도심권입니다. 도쿄, 나고야, 오사카 이런 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게 한국은행이 BIS에 보고한 논문인데요. 한국도 고령화가 도심 지역의 집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이죠. 왜 그러느냐? 모든 연령대가 도심 지역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령자들의 경우에는요. 도심 지역을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병원 가기 좋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물건을 살 때 몸이 좀 불편하시기 때문에 좀 편하게 사실 수 있어야 돼요. 친구 만날 때도 좀 교통도 편리해야 되고 도심을 선호하게 되고 뭐 젊은 사람들이야 뭐 말할 나위 없죠. 직장이 있고 문화생활에 대한 파이가 크고 그래서 도심 지역의 부동산은요. 금리 변수 때문에 단기적인 변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부동산에 대한 그래프를 보게 되면 확실히 금리 영향을 많이 받긴 합니다. 한국의 기준금리 추이인데요. 살펴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금리가 코로나 때 확 낮아졌었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낮은 금리를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집값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리가 오른 초창기까지 탄력을 받아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데 금리가 더 올라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유지하기가 너무 버거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리가 충분히 오른 상태 이전부터 좀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빠지고요. 그리고 금리가 꺾였다가 떨어질 때 이게 바로 회복되는 게 아니고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때 어떤 게 발생한다? 오히려 부동산 경매 물건이 과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이것이 우리나라 종합주택 매매가격 지수인데요. 보게 되면 횡보 기간이 생각보다 길고 올라갈 때 짧은 기간 동안 급격히 상승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는 기간을 보게 되면요. 사실은 오르기 시작한 거는 금리가 바닥인 걸 확인한 다음부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충분히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들 입장에서 충분하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걸 확인하고 이제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더라도요. 실제 금리 올리는 초창기 뭐 중반기까지는 계속 오릅니다. 근데 이제 일정 시점 넘어서게 되면 갑자기 이제 내야 될 이자 부담이 과거보다 50% 이상 이제 치솟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부담스럽기 때문에 집값이 빠지게 되는 거죠. 쭉 빠집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행보 기간이 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떨어뜨리게 되는데 떨어뜨리더라도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가 떨어지는 초기 한 3, 4년 정도는요. 경매 물건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이런 문제가 벌어지죠.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게 되면 누가 조심해야 될까요? 세입자들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항상 자산 시장은요. 사이클이 있어요. 항상 돌고 돌거든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전 고점 대비 금리가 충분히 떨어졌던 2016년 얘기인데요. 보면 깡통 전세 올 것이 왔다. 보증금 3억 원 날린 사연은 이렇게 돼 있죠. 보면 이제
서울 마포구 용광동의 아파트 경매 사례인데요. 세입자 박모 씨가 보증금 3억 원에 전세 계약해가지고요. 전입하자마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는 이미 은행 등 선순위로 잡힌 채권이 6억 6천만 원 이상이었어요. 결국 이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5억 1천만 원 낙찰됐지만 박 씨는 보증금 전부를 날렸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걸 제가 해석을 좀 해드리면 일단 집주인은요, 집을 살 때 대출을 5억 5천만 원 이상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은행은 이제 거기 그 대출에요, 저당권을 한 120% 정도 걸어 놓는 거죠. 그래서 선순위 채권이 6억 6천만 원 이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건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이러한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 박모 씨는 보증금 3억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근데 이미 은행이 1순위예요. 본인은 2순위인 거죠. 근데 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서 5억 1천만 원에 낙찰됐으니까 은행 빚부터 먼저 갚고 본인이 받을 수가 있는데 은행 빚도 아마 다 못 갚았을 것 같습니다. 이 세입자 박 씨는 보증금 전부를 날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세입자 박 씨가 피해자라고 볼 수 있을까? 사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피해자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어, 전세 계약을 해서는 안 될 물건이었잖아요. 선수의 채권 6억 6천만 원이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못 계약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요, 주로 사회초년생들이나 신혼부부들입니다. 금융 거래는 많이 해봤지만 부동산 거래를 별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죠. 아마 그 공인중개사의 어떤 재촉 이런 거에 의해서 당한 케이스가 아닐까. 사실은 선량한 공인중개사님들도 많이 계신데요. 거래 일으키는 데 급급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도 없었어요. 그렇게 까다롭게 해가지고 전세 못 구해요.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사인해버리지 않았을까 싶죠. 자기 전 재산을요.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합리적인 전세 가격을 설정해야 될 시기입니다. 금리가 이제 낮아지는 초창기 특히 그래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집값은요, 내가 어떤 지역의 집에 전세로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면 집값은 시세의 70에서 80%가 진짜 가격이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경매 넘어가면요, 감정가 70% 시작하는 물건 의외로 많이 생깁니다. 거기에서 등기부등본을 보고 선순위 저당권을 빼요. 그게 내가 들어가려는 전세임금보다 커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4억 원짜리 아파트에 내가 들어가고 싶어요. 전세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선수인 저당권이 1억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아파트를 얼마짜리라고 생각하자고요? 4억의 70%인 2억 8천만 원이라고 생각하자고요. 거기에서 선수인 저당권 1억 원을 뺍니다. 그럼 1억 8천만 원이죠? 내가 전세로 들어가려면 그 이하로 들어가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만약에 그것보다 높은 금액을 지불해야 된다면 그러면요, 일부는 오히려 약간 반전세, 그러니까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2030년 정도까지는요, 나의 보증금의 안전을 위해서 전세금을 보증해주는 전세금 보증보험, 전세금 반환보증 이러한 보험 상품에 좀 가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집을 살 때는요, 특히 무주택자가 첫 집을 살 때는 특히 도심 지역의 경우에는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을 이제 분양받는 것이 안전하게 시세 차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이제 도심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세보다 한 25% 정도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공공분양주택은 이제 특별 분양이 있고 일반 분양이 있는데 제도에 따라서 약간 이제 분양 비율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청년 특별 분양 제도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 39세 이하인 사람들이 이제 신청할 수 있는 특별 공급.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 특별 분양.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한 지 7년 이내, 그리고 이제 아이가 2살 미만이면 우선권을 주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애 최초. 그래서 뭐 내가 생애 최초로 부양받는 이런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공급한 이런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생애 최초자다.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나 청년 이 특별공급에 해당이 된다. 꾸준하게 분양 신청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마무리가 되면 일반 공급을 하게 되는데 일반 공급은 20, 30% 공급을 하지만 40제곱미터 보다 이제 40제곱 이하의 경우에는 청약 종합저축 납입 횟수 가지고 경쟁을 하고요. 40제곱미터 초과 가지고는 청약 종합저축 납입 금액 가지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게 꾸준하게 불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약 종합저축은요, 2024년 11월 기준으로 월 납입 인정액이 25만 원 상향됐으니까, 특히 이제 무주택자들의 경우에는요, 일단 이걸 개선해 놓고 매월 25만 원씩 꾸준하게 불입할 필요가 있어요. 납입 금액으로 결정하더라도 한꺼번에 넣은 걸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아, 1회에 25만 원만 딱 인정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불입해가지고 금액을 쌓아놓게 되면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일반 공급에서도 경쟁해 볼 수가 있으니까 실제 내 아이 당첨 확률이 좀 높아지겠죠. 그래서 전세에 대한 것들, 합리적인 전세에 대한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 그리고 무주택자가 첫 집을 살 때는 꾸준하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 분양을 시도하는 것, 그리고 일반 공급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청약 종합저축에 꾸준하게 25만 원을 불입하는 것, 이 부분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마무리하면서요. 한번 본인의 월 소득에서 몇 퍼센트를 저축할지 한번 생각해 보고 월간 현금 흐름 관리를 어떻게 할지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